아침 햇살이 부엌 창틀을 타고 조용히 스며들었다. 얇은 커튼 사이로 흔들리는 빛에 테두리가 식탁 위 그릇에 둥글게 내려앉았다. 된장국에서 김이 부옇게 올라오고 갓 지은 밥은 솥을 열 때마다 숨을 쉬듯 미세하게 들썩였다. 정갈하게 놓인 반찬 접시들 참기름에 살짝 묻힌 시금치, 잘 익은 깍두기, 노릇하게 지진 두부 모두가 익숙한 자리에 익숙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당신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골랐어요. 오늘은 두부를 조금 더 바삭하게 했는데 어때요? 고맙소. 나는 습관처럼 수저를 들었다. 역시 여전히 윤정이 손맛은 최고지. 내 아내 윤정희 58 처음 만났을 때도 지금도. 그녀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사치도 욕심도 모르고 누구보다 부지런하며 타인의 안부를 먼저 묻는 여자. 백화점에 가도 본인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늘 아들 둘과 나를 위해 양손 가득 봉투를 들고 돌아오던 여자. 화장은 거의 하지 않고 긴 머리를 낮게 묶어 흘러내리지 않게 실핀으로 고정하고 평범한 회색 가디건 위에 깨끗하게 다린 앞치마를 두른 그런 사람. 그녀는 나에게 세상 최고의 아내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믿는 데에는 오랫동안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래된 부부의 시간은 믿음을 증명이라기보다 습관처럼 이어가는 기록에 가까웠으니까. 아침이면 나는 회사로 향하고 그녀는 손을 흔들며 대문 앞에서 배웅한다. 주말이면 해송리 마을의 재래시장에 함께 가서 제철 채소를 사고 가끔 사랑마을 복지센터에 들러 그녀의 자원봉사 동료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특별한 사건도 큰 소리도 변명도 필요 없는 조용한 일상. 어느 날부터였을까. 그 조용함 속에 아주 얇은 균열 하나가 생겼다는 걸 나는 눈치채고도 모르는 척 지나쳤다. 균열을 처음 본 순간은 정말 사소했다. 정확히 말하면 한밤중 거실에서였다. 그날 그녀는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듯했다. 불을 끄지 않은 스탠드 아래. 무릎 담요를 덮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실내는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멀리서 들려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다. 잠금조차 걸지 않은 늘 그 자리에 있던 작은 화면, 원망할 이유도, 의심할 이유도, 애초에 없었던 그 물건. 그런데 그 밤 화면 위에 한 줄 메시지가 반짝 떴다. 어제 정말 좋았습니다. 정희 씨, 다음 주에도 그곳에서 볼 수 있길? 그곳에서. 그리고 정희 씨, 정희야도. 여보도 아닌. 공손하고도 친밀한 호칭. 메시지는 길지 않았지만 짧음이 갖는 단정함이 오히려 어떤 확실함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저 한 박자 늦게 눈을 깜빡이며 화면을 본 채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다가온 줄도 모르는지 엄지로 천천히 자판을 두드렸다. 침묵 속에서 톡, 톡 아주 작은 소리가 스탠드 빛과 함께 공기 중에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묻지 못했다. 단어가 입술까지 올라왔지만 혀 아래에서 무너졌다. 왜인지 모르겠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낯설음이었다. 너무 익숙해서 낯선. 너무 가까워서 모르는 표정이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느낌.
그녀의 옆모습은 여전히 잔잔했고 눈가의 작은 주름들은 오래전부터 내게 익숙한 선이었다. 그런데도 화면의 문장 하나가 그 모든 익숙함에 조그만 그림자를 드리웠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나를 깨웠다. 영수 씨, 일어나요. 밥 다 됐어요. 나는 평소처럼 세면대 앞에 서고, 평소처럼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평소처럼 떠먹은 첫 숟가락이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느껴졌다. 된장은 분명 어제와 똑같은 된장인데 혀끝에서 엷은 금속 맛이 감돌았다. 불안은 늘 혀에서 먼저 시작되는가, 아니면 마음이 이미 맛을 바꿔버리는가. 오늘 저녁은 뭘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고등어가 요즘 좋다던데 나는 천천히 답했다. 그녀가 웃었다. 알겠어요. 당신 좋아하는 식으로 구워줄게요.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와 내 외투를 털어주고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고 손을 흔드는 그녀. 겨울바람이 유난히 마른 잎을 많이 떨어뜨리던 날이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다 말고 뒤돌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먼지처럼 부유하는 햇살 속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얇게 빛났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삼켜지지 않은 질문 하나가 엉덩이 뼈쯤에 걸터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나는 회사에 갔다.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열고 보고서를 펼쳐도 행과 열 사이에 그곳에서라는 단어가 괄호처럼 끼어들었다. 그곳은 어디일까? 다음 주는 언제일까? 정말 다음 주에 갈까? 아니, 어제는 어디였을까? 문장이 던진 단서들은 어쩐지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 더 큰 빈칸을 만들어내는 대답 같았다. 점심 무렵, 내가 먼저 전화했다. 오늘 저녁엔 몇 시쯤 들어와? 나는 최대한 아무 일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장에 들렀다가 6시 반쯤 왜요? 그냥 내가 좀 늦을 수도 있어서. 알겠어요. 천천히 와요. 바람이 차니까.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통화 종료음의 잔향이 귀 속에 머물렀다. 마치 그곳에서라는 단어가 다른 음색으로 바뀌어 천천히처럼 들렸다가 흩어지는 기분. 그날 오후 나는 보고서 숫자들의 행간을 오가며 우리 결혼의 연차를 셈했다. 서랍 어디엔가 넣어둔 가족여행 사진도 떠올랐다. 남해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나는 모래에 반쯤 묻힌 조개 껍질을 주워들고 그녀는 흰 바람막이를 여미며 나를 바라보던 아주 오래된 여름. 모두가 바람처럼 가벼웠던 그때의 웃음.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웃음이 습관으로 변해버린 걸까? 퇴근길, 해가 일찍 기울어 도로 위가 붉게 물들었다. 나는 집 앞 골목에서 속도를 줄였다. 차창을 내리니 누군가의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바람결을 타고 스쳤다. 그 익숙한 향에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가 내 외투를 받아들며 말했다. 얼른 씻어요. 밥 바로 할 테니까. 그래? 나는 신발을 벗었다. 언제나처럼 복도는 깨끗했고 현관 신발장의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더해져 있었다. 초록잎이 겨울에도 성실하게 인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엉뚱하게도 그 인맥을 오래 바라보았다. 성실함은 아름답지만 가끔 사람을 눈멀게 한다. 성실하면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성실한 것과 투명한 것은 같은 말이라고 믿었다.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니라 방심이었다는 걸 그때까지는 몰랐다. 저녁은 평온했다. 우리는 많이 말하지 않았다. 많이 말하지 않는 우리의 저녁은 늘 그랬다. 아이들 얘기 조금, 장 보러 나가야 할 것들, 내일의 날씨,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 나는 소리와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들만이 씹는 숨과 함께 부엌에 고였다. 그녀는 TV를 켜지 않았다. 깔끔하게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 위를 닦고 커튼을 한번 살짝 걷어 바깥 불빛을 보고 다시 내려놓았다. 나는 소파 한쪽에 기대었다가 어느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좀 누울게. 그래요. 전 조금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끈 뒤 한참을 누워 있었다. 눈꺼풀을 감고도. 거실의 스탠드 빛이 문틈으로 가느다랗게 흘러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아주 작고 규칙적인 소리, 톡, 톡, 톡 멈췄다가 다시 톡, 톡. 곁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시간들은 생각보다 멀리 있었다. 빛과 소리 사이에 벽이 생겼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물 한 잔을 마시겠다며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휴대폰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아주 조금 숙인 자세. 화면의 빛이 그녀의 턱선 아래 연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나온 줄도 모르는 듯했다. 나는 부엌에 가서 물컵을 꺼내 들고 일부러 컵과 싱크대의 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유지했다. 물 흐르는 소리를 최소화하려는 어리석은 배려 아니. 두려움. 그리고 내 귀는 거실 쪽으로 길게 열려 있었다. 톡, 한 번, 그리고 아주 낮은 웃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가늘었지만 분명히 웃음이었다. 낯선 사람에게 보내는 낯선 시간의 웃음. 내가 기억하는 그녀의 웃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어쩐지 그 미세한 다른 결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컵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아니, 꿈을 꾸었는데 기억하지 못했다. 눈을 감는 내내 머릿속에서 문장 하나가 천천히 방향을 바꿨다. 그곳은 대체 어디일까? 우리 집이 아닌 어디, 나와 그녀의 사선 바깥 어딘가. 아마도 거기에는 스탠드 대신 낮은 조명이 있고, 된장국 대신 진한 커피 향이 있고, TV 대신 먼지 쌓인 서가가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추측하고, 다시 지우고, 또 추측했다. 추측은 언제나 낭비에 가깝지만, 방 안의 공기는 추측 없이는 너무 무거웠다. 이틀쯤 지나자. 나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세우지 않고도 작은 결심 하나를 품게 되었다. 사실 결심이라기보다 의지의 명칭을 빌린 무력함에 가까웠다. 묻지 않겠다. 당장은 대신 더 보고, 더 듣고, 더 기다리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채로 며칠을 버텨보겠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일은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법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침마다 그녀의 작은 변화를 살폈다. 그녀의 옷장에서 꺼내는 스웨터의 색, 머리를 묶는 고무줄의 굵기, 손등에 바른 핸드크림의 향, 어떤 날엔 라벤더, 어떤 날엔 시트러스. 그녀가 오랫동안 쓰지 않던 스카프를 꺼내어 목에 가볍게 걸던 날. 나는 괜히 신발끈이 풀린 척 2번이나 허리를 숙였다. 그 자세에서
나는 신발끈이 아니라 그녀의 옆얼굴을 살폈다. 나도 모르게 점심시간이 되면 사랑마을 복지센터의 소식지를 검색했다. 몇 달 전 뉴스에 실린 사진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았다. 정의, 봉사활동 내역,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사진 속 그녀는 늘 그랬듯 단정했고 아이나 어르신 옆에서 어깨를 조금 기울인 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오래 보다가 화면을 닫으면 내 얼굴에 낯선 열이 돌았다. 내가 사랑해온 사람은 분명 저 사람이 맞다. 그런데 왜 나는 그 미소를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걸까? 한 번은 그녀가 시장에 다녀와 장바구니를 내려놓던 저녁이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가벼운 농담을 했다. 요즘은 뭘 이렇게 자주 사 집에 있는 걸로도 충분할 텐데. 안 사던 것도 조금씩 사보려고요. 그녀가 말했다. 오래 쓰던 것만 쓰면 사람도 거기서 멈추는 것 같아서 그 말은 가볍게 툭 던졌지만 유난히 오래 남았다. 어디서 멈췄을까? 누구의 시간에서 멈췄을까? 그리고 누구의 시간은 언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다음 주의 어느 날, 나는 일부러 문을 조금 더 천천히 닫았다. 출근하는 척 현관문을 잠그고 계단을 반쯤 내려갔다가 발걸음을 뒤로 돌렸다.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리자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현관의 냄새, 신발장의 향, 부엌에서 올라오는 된장의 따뜻한 기운. 나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매트 위에 발끝만 올려놓고 맞은편 벽에 등을 붙였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소리를 냈다. 잠시 후 아주 미세한 소리 하나 톡, 톡. 그리고 또 한 번. 너무나 낮은 웃음. 그 웃음은 지난 밤과 같았고 그래서 더 선명했다. 내가 몰랐던 내 아내의 시간 속으로 연결되는 작은 끈. 나는 그 끈을 잡아당기고 싶지 않았다. 왜인지 모르게. 잡아당기는 순간 무엇인가 끊어질 것만 같았다. 문을 닫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비로소 내 마음의 모양을 보았다. 그건 분노의 모양이 아니었다. 배신이란 단어가 떠올랐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단어와는 조금 다른 그림이었다. 아마도 두려움이었으리라. 내가 모르는 그녀가 있다는 두려움. 내가 알던 그녀와 모르는 그녀 사이의 간극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간극 속에서 내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이 생각보다 길었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 근처 작은 찻집 구석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머그잔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밖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넋놓고 지켜보았다. 모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가고, 무엇을 사러 가고, 무엇을 버리러 가고, 무엇을 확인하러 가는 사람들. 나에게도 갈 곳이 있었다. 묻지 못한 질문이 향하는 곳. 나는 전화번호부를 넘기다가 멈췄다. 오래된 친구의 이름. 오랫동안 꺼내지 않은 도움의 가능성. 그러나 그 페이지를 덮었다. 타인의 손을 빌려 내가 봐야 할 것을 확인하는 일은 이상하게 비겁하게 느껴졌다. 내 삶에서 중요한 건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확인해야 했다. 설령 그 확인이 나를 상하게 할지라도. 저녁이 되자 바람이 더 매서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오래된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은 유난히 납작했다. 별이 보이기 어려운 계절. 나는 문득 별을 보지 못하는 계절에도
별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지 않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당연한 문장이 오늘만큼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가 마주보고 서 있었다. 얼른 들어와요. 손 시렵죠. 그녀는 내 장갑을 벗겨주며 손등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쌌다. 그 감촉은 오랫동안 나에게 익숙했고, 오랫동안 나에게 고마웠다. 오늘도 고마웠다. 고마움과 두려움은 이상하게도 같은 손끝에서 동시에 태어났다. 그 밤도 우리는 조용히 등을 맞대고 누웠다.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일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자장가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익숙한 숨속에서 낯선 시간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길어질수록 균열의 가장자리는 오히려 또렷해졌다. 그 가장자리마다 얇은 빛이 스며들어 마치 금박처럼 반짝였다. 부서지기 쉬운 것일수록 아름답게 보이는 일의 잔혹함을 나는 처음으로 배웠다. 며칠 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한 립밤을 발랐다. 붉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입술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보였다. 나는 그걸 알아차리고도 못 본 척했다. 요즘? 피부가 건조해서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옆을 보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내 시선을 알았다. 오래 함께 산 사람들만이 아는 그 작은 기척의 언어. 그 언어가 오늘은 이상하게 서툴게 느껴졌다. 집을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 주, 그리고 그곳, 단어는 여전히 단어였지만 이제는 좌표가 되었다. 나는 좌표의 모양을 손바닥 안에서 더듬었다. 길을 찾는 일은 보통 지도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어떤 길은 지도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서 방향을 정한다. 나는 이미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날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그녀는 현관에서 내 목도리를 매만져주고 버튼 하나를 더 잠그며 말했다. 바람이 차요. 감기 조심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복도를 지나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내 발소리의 무게를 지워가며 다시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바로 그때 들렸다. 톡, 한 번, 톡, 또 한 번, 그리고 낮고 조심스런 웃음, 내 아내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지만 누군가를 향한 내가 아닌 웃음이었다. 나는 양손을 주먹 쥐지 않았다. 대신 벽에 등을 기댄 채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햇빛이 닿는 부엌과 김이 도는 된장국과 손등을 덮어주던 따뜻한 수건과 그리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작은 소리. 그 소리 하나가 긴 시간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살아온 삶이 나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해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가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눈을 감고도 잠이 오지 않았다. 벽식에 초침이 둔탁한 박자를 3번, 4번 더 쳤다. 두꺼운 겨울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도 차가운 기운은 피부 아래에서부터 퍼져나갔다. 아니, 그건 바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쑥 솟은 긴장이었다.
뭔가가 달라졌다.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 몸은 진작 알아차린 듯 했다. 불안은 대개 몸이 먼저 기억하는 법이다. 손끝이 간질거리고 심장이 잘게 떨리고 목젖이 조금씩 뻣뻣해지는 느낌. 나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천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중얼거렸다. 이제는 봐야겠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어긴 것처럼. 아니, 그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었다. 믿는다는 약속, 확인하지 않는다는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이 내 손바닥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믿음은 생각보다 연약했다. 오래된 도자기처럼. 겉으론 매끈해도 충격 한 번에 조각나기 쉬웠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분주했다. 된장국 대신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냄비 뚜껑이 부르르 떨릴 때마다 붉은 국물이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수저통을 정리하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왜요? 뭔가 이상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 회사 일이 많아요. 그런 편이지. 내 목소리는 평소와 비슷했다. 그러나 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니트 원피스. 그 위에 연한 베이지 가디건. 머리는 낮게 묶였고 잔머리 하나 어지럽게 흘러내리지 않았다. 늘 그렇듯 정갈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정갈함이 오늘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지나치게 단정해서 오히려 준비된 무대처럼 보였다. 나는 김치찌개의 김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움직였다. 밥알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계속 계산했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 집을 비울까? 정말 복지관일까? 아니면 어제의 그곳일까? 아침을 마치고 나는 평소보다 서두르는 척 외투를 집어들었다. 현관 앞에서 윤정이는 내 목도리를 매만져주며 말했다. 바람이 차요. 점심은 든든히 먹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몸 챙기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다시 숨을 골랐다. 발소리가 계단을 지나가는 소리가 사라지자 나는 곧장 발걸음을 돌렸다. 문틈을 통해 부엌에서 나는 미약한 살림 소리가 들렸다. 접시를 정리하는 소리, 가스레인지에 불을 잠그는 소리, 그리고 잠깐의 정적. 나는 신발을 다시 벗고 현관에 바짝 붙었다. 숨소리가 벽에 튕겨 돌아올까 두려워 입술을 꼭 다물었다. 15분쯤 지났을까. 현관에서 낮은 소리가 났다. 옷걸이에서 외투가 벗겨지는 소리.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 거울 앞에서 바람에 흐트러진 머리를 살짝 만지는 기척까지. 나는 온몸을 긴장시킨 채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나간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혔다.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 나는 창문 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훔쳐봤다. 연한 카멜 코트,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펜슬 스커트, 검은 앵클 부츠. 가방은 평소보다 작았다. 화장은 어제보다 확실히 입술이 선명했다. 눈가에 살짝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스카라. 그녀는 오랫동안 하지 않던 것을 하고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계단을 뛰어내렸다. 복도 끝 모퉁이를 돌자. 윤정희는 이미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한 블록, 두 블록.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대신 길가에 정차한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다. 그 장면에서 내 심장은 2번 크게 뛰었다. 택시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서둘러 내 핸드폰을 꺼내 택시 뒷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길가에 다른 택시 문을 열었다. 저 차의 앞에 가는 거 있죠? 그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의 시선이 백미러에 잠시 걸렸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다. 나는 창밖을 응시하며 손에 땀을 쥐었다. 가는 길이 낯설어질수록 내 머릿속은 더 어두워졌다. 윤정이의 뒷모습이 탄 택시는 도시 외곽을 벗어나 오래된 상가가 늘어선 길로 들어섰다. 낮은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삐죽삐죽 잘렸다. 그리고 마침내 택시는 멈췄다. 내 층짜리 오래된 건물 앞. 1층에는 허름한 카페가 있었고 2층엔 필라테스 스튜디오 간판이 걸려 있었다. 윤정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코트를 여미고 곧장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기색에 작게 말했다. 여기까지만 부탁해요.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차가웠다. 코트, 깃을 세운 채. 나는 건물 옆 담장 그늘에 몸을 숨겼다. 2층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2층에서 멈추지 않았다. 3층도 아닌 4층. 그곳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복도 끝, 문 앞,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남자였다. 회색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단정한 중년의 남자.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기운이 어렴풋이 스쳤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시선은 오직 한 장면에 고정됐다. 그 남자가 윤정희의 손을 잠시 잡았다. 아주 짧게. 그러나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동작. 손등 위에 포개진 손바닥. 그리고 두 사람의 미소. 그 미소는 조용했고 오래된 비밀처럼 자연스러웠다. 윤정희는 그 남자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귓가에 묵직하게 떨어졌다.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심장이 아프도록 쿵쾅거렸다.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워졌고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 머릿속에서는 두 단어가 교차했다. 거짓말이겠지?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했다. 그 남자의 손, 윤정희의 웃음, 문이 닫히던 순간의 빛, 모든 게 불길하게 정교했다. 나는 근처 카페에 몸을 숨겼다. 종이컵에 담긴 아메리카노는 식어가는데 내 속은 뜨겁게 타들어갔다. 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멈췄다. 그 순간. 내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증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증거가 있으면 나는 뭘 할 건가? 다그칠 건가? 소리칠 건가? 아니면 묻고, 듣고, 끝낼 건가? 커피는 금속 맛이 났다. 혀끝이 마비된 듯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3시 5분. 윤정희는 아직 그 건물 안에 있었다. 나는 2시간 넘게 창밖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그 건물 앞을 지났을 때 4층 창가에 빛이 번졌다. 얇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안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까? 어떤 눈빛이, 어떤 손길이 머릿속이 소음으로 가득 찼다. 경적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차가운 바람, all of it blended into a loud emptiness. 나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왜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윤정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고등어 괜찮게 구웠어요. 좋아하잖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혀끝에서 쓴맛이 번졌다. 그 쓴맛은 김치찌개의 고춧가루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잔잔했다. 잔잔함이 더 무서웠다. 파도보다 무서운 건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었다. 나는 밥을 씹으며 속으로 결심했다. 오늘은 묻지 않겠다. 대신 확인하겠다. 끝까지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며칠 뒤 나는 다시 준비했다. 이번엔 더 철저히 윤정희가 외출할 시간대. 나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두꺼운 패딩 대신 어두운 점퍼, 챙이 넓은 모자, 신발 소리를 죽이는 스니커즈. 모든 것이 나를 낯설게 만들었다. 마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듯. 그러나 내 심장은 내 것이었다. 빠르고 요란하게 뛰는. 윤정희는 이번에도 화장을 했다. 입술에 바른 색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선명했다. 나는 그 색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분노, 질투 아니면 두려움, 아마도. 셋 다. 그녀는 이번에도 택시를 탔다. 행선지는 지난번과 같았다. 나는 똑같이 뒤를 밟았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건물 앞에서 그녀는 잠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회색 셔츠. 그러나 오늘은 와인색 니트를 걸쳤다. 그는 웃었고 윤정희도 웃었다. 그 웃음이 내 가슴을 갈랐다. 나는 계단을 택했다. 발소리를 죽이며 3층, 그리고 4층, 문틈 사이로. 그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커피잔 2개. 남자의 손이 천천히 윤정희의 손등을 덮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 부서졌다. 나는 계단 난간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느낌. 눈앞이 아득했다. 이건 꿈이 아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왔다. 바람이 없는 복도는 이상하게도 춥고 습했다. 문틈에서 새어나온 웃음소리가 뒤통수를 때렸다.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건물을 벗어났다. 밖은 여전히 낮이었지만 내 시야는 어둡게 물들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멀리서 울렸다. 나는 주머니 속 손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그 남자 누구지?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상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 위에서 등을 맞댄 채 누웠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숨결은 일정했다. 그러나 내 숨은 제멋대로였다. 나는 이불 안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더 깊은 칼날은 따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다는 것. 그게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결심했다. 내일, 아니 며칠 안에 반드시 확인하리라. 그 남자의 이름, 그의 얼굴, 그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나도 몰랐다. 다만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얇은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문틈에서 본 그 장면이 눈꺼풀 안쪽에서 불타듯 선명했다. 그날 새벽, 나는 부엌 불을 켜지 않은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물컵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였다. 차가운 물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깊게 팬 눈밑, 갈라진 입술, 그리고 어딘가에서 분노와 허망함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기묘한 표정. 오랫동안 이런 얼굴을 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 없었다. 그만큼 나는 지금의 내 감정을 설명할 언어를 잃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얇은 숨소리가 방문 너머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안도감 대신 더 큰 공허를 느꼈다. 바로 그 소리 때문이었다. 너무 평온해서, 너무 익숙해서, 그 익숙함이 이제는 기만처럼 느껴졌다. 아니, 익숙함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세계를 은폐하는 커튼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젖혔다.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동쪽 끝 어딘가에서 여명이 몸을 뒤집고 있는 듯 희미한 빛이 번졌다. 그 빛이 내게 속삭였다. 확인하라. 끝까지 확인하라. 전화번호 하나, 이름 하나, 출근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훑었다. 그녀의 최근 기록은 깨끗했다. 아니, 너무 깨끗했다. 몇 주치 기록을 밀어지운 흔적이 역설적으로 더 선명했다. 메신저도 마찬가지였다. 대화창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안다. 지운다는 건 존재했다는 증거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내가 적어둔 택시 번호와 건물 주소가 빼곡했다. 연필로 꾹꾹꾹 눌러 쓴 글씨가 내 심장 박동처럼 굵게 남아 있었다. 그 남자 누구지? 그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내 존재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줄다리기였다. 이름을 알면, 얼굴을 알면, 그 다음에는 뭘 할까 나는 아직 그 답을 모른 채 손가락을 움직였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낮게 깔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렀다. 송 대장. 경찰 출신의 친구. 내 비밀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혹시 부탁 좀 해도 되겠나? 무슨 일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사람 하나 알아봐 줘야 해. 이름은 박도현. 나이는 50대 후반쯤.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야. 아마 복지 관련 일 했을 거야. 송 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알아보는데 이틀, 길면 3일?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지. 나는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다. 후회라니. 후회는 이미 늦은 단어였다. 기억의 파편. 익숙한 얼굴. 그날 저녁. 나는 퇴근길에 무작정 차를 돌려 해송리 마을의 좁은 골목을 천천히 달렸다. 어둠이 골목 담벼락을 두텁게 감싸고 가로등 불빛이 눅눅하게 깔린 길. 그 길을 지나며 나는 문득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남자의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윤곽.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귀 옆에 조그만 점 하나. 나는 기억의 서랍을 열어젖혔다. 오래전 사진첩처럼 빛바랜 장면들이 잔상으로 스쳤다. 고등학교 동창회 아니면 결혼식 하객 확신은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얼굴은 완전히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 집에 돌아왔을 때 윤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번지고 전골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살짝 고개를 돌렸다. 오늘 일찍 왔네?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나는 코트를 벗으며 부엌을 스쳤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긴 머리를 낮게 묶고 손목엔 고무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평범한 부부의 저녁 풍경. 그러나 그 평범함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가 내 목을 조였다. 저녁 내내 나는 웃었다. 아니, 웃는 척했다. 그녀도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 귀에는 전혀 다른 언어로 들렸다. 하얀 봉투, 그리고 이름. 사흘 뒤 송 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야. 자료 받았다. 문자로 보낸다. 화면에 뜬 이름 박도현. 59세, 전직 교정교사. 이혼 경력. 현재 프리랜서 상담사. 마지막 줄에서 내 손이 떨렸다. 상담사. 나는 곧바로 기억의 조각을 붙잡았다. 몇 년 전 윤정희가 자원봉사 간다고 말하던 날들. 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던 얘기. 그렇다면 그곳에서 다시 만난 건가? 화면을 스크롤하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 속 남자. 바로 그 사람이었다. 똑같은 이목구비. 똑같은 주름의 깊이. 그리고 귀 옆에 작은 점. 나는 핏줄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사진 아래에 덧붙은 짧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동창 가능성 있음. 해송고 78년 졸업생 명단 일치.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다. 기억이 맞았다. 예전 동창 모임에서 언뜻 들었던 이름. 윤정희의 학창시절. 그녀가 한 번도 나에게 깊게 말하지 않았던 그 시절.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났다. 결국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었을까? 사진 한 장이 말하는 것.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노트북을 열었다. 복지센터 온라인 소식지를 뒤졌다. 수년치 기사와 사진을 뒤적이다가 결국 그것을 찾았다. 몇 년 전 찍힌 단체 사진. 벽에 붙은 현수막 사랑마을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모임. 사진 속 가운데 윤정희가 있었다. 밝게 웃으며 아이 옆에 앉은 그녀. 그리고 그 옆에 박도현. 두 사람의 어깨는 살짝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가까운 간격. 나는 화면을 확대했다. 윤정희의 웃음은 내가 기억하는 웃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오래된 빛깔을 다시 찾은 듯한 표정. 그 웃음을 본 순간 내 가슴은 바닥까지 꺼져 내렸다. 대화의 균열.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요즘도 복지센터가 윤정이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0.5초쯤 눈빛이 흔들렸다. 가끔 요즘은 바빠서 왜 그냥 궁금해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밥알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차를 몰고 박도연의 주소로 향했다. 송 대장이 준 서류 맨 마지막 줄에 적힌 조용한 주택가의 2층 단독주택. 나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그 집을 바라보았다. 창문에는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화분이 놓인 작은 베란다가 보였다. 그 평범한 풍경이 기묘하게 불안했다. 나는 초인종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누르면 모든 게 드러난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결국 손을 내리지 못한 채 돌아섰다. 꿈속의 장면.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어둡고 낯선 호텔방. 윤정이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틀어 올리고 있었다. 붉은 립스틱이 입술 위에서 선명하게 번졌다. 그 뒤로 박도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나는 침대 맞은편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다. 내 심장은 현실처럼 뛰고 있었다. 결심. 아침이 밝았다. 윤정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다. 계란말이와 된장국. 나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정희,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젓가락 끝에서 김이 피어오르다 사라졌다. 무슨? 얘기 그 사람. 박도현. 지금도 만나지? 그녀의 눈이 크게 떨렸다. 단 1초. 그러나 나는 그 1초를 보았다. 그건 거짓말을 준비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얼굴 위에서 갈피를 잃은 표정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다. 왜 그랬어?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려 했어. 그런데 겁이 났어. 그날 밤 긴 고백이 시작됐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길게 비쳤다. 투명한 빛이 식탁 위 밥그릇과 국그릇 가장자리에 얇은 테두리를 그리고 있었다. 그 빛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나는 내 안에 뭔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정적은 길고 무거웠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건 그녀의 낮은 목소리였다. 영수 씨, 미안해. 나는 눈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오히려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말하려 했어. 몇 번이나. 그런데 겁이 났어. 겁 내가 무슨 짓을 할까봐, 아니,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나 자신이 무너질까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얇은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그 떨림이 내 시야에 오래 남았다. 나는 목이 바싹 타올라 침을 삼켰다. 왜?
그 사람이지. 나는 낮게 물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었어. 복지센터에서 다시 만났거든. 다시 그럼? 예전에도 알던 사이였어.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했었어. 부모님 반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났던 사람. 그 순간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잊고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첫사랑. 그 두 글자가 내 귀 속에서 메아리 쳤다. 근데 왜 지금 다시 몰라? 아니, 알 것 같아. 그 사람을 다시 본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손가락 마디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목구멍 안쪽이 타는 듯 했지만 물 한 모금도 삼킬 수 없었다. 정희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 너한테 화가 나.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뭔지 알아. 내가 이걸 미리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야. 너를 그렇게 오래 곁에서 보고도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거. 그녀의 눈이 젖었다. 그러나 울음은 터지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형식은 그대로였지만 우리 사이 멈췄잖아. 당신도 알 거야. 10년 넘게 부부로서의 무언가가 없었다는 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애써 모른 척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 피곤함이라는 변명. 아이들 때문에라는 핑계 뒤에 숨은 채.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놓고 살았다. 그 사람은 나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줬어.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뚜렷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폐 속으로 들어간 공기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눈물 대신 찾아온 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이 좁게 느껴졌다. 벽지가 다가오고 천장이 낮아진 듯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그 바람도 내 뜨거운 머리를 식히지 못했다. 정희야,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너한테 배신감 느끼는 게 아니야. 아니, 느끼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래. 네 마음속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네가 그 사람과 있을 때 웃는 얼굴을 내가 본 순간 난 그게 너무 낯설었어. 내가 몰랐던 네 표정이란 게. 나는 고개를 떨궜다. 이마가 창틀에 닿았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머리카락을 타고 전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내 뒤에 섰다. 작은 손길이 내 어깨에 닿았다. 그러나 나는 그 손길을 견딜 수 없었다. 아니, 견딜 수 있다는 게 더 두려웠다. 나는 어깨를 천천히 떨쳐냈다. 오늘은 말하지 말자? 아니,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이상한 결심이 있었다. 어두운 방, 깨어있는 두 사람. 밤이 깊었다. 방 안에는 어둠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등과 등 사이에는 한 겹의 벽이 생겼다. 그녀의 숨결이 등줄기를 스쳤다. 그 익숙한 리듬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꺼풀 안쪽에서 낮의 장면이 불타다듯 떠올랐다. 박도현의 손, 윤정희의 웃음, 그리고 그 말 나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줬어. 그 문장은 내 심장에 남아 밤새도록 불씨가 됐다. 거울 앞에 얼굴. 새벽녘.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주름진 이마.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 거기엔 분노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있었다. 자책.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뭘 놓쳤나? 언제부터였나? 아니, 애초에 나는 아내를 여자로 본 적이 있었나? 거울 속에서 내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다독이듯 찬물을 길게 틀어 손바닥을 적셨다. 그리고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물방울이 거울 위에 튀었다. 그 방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일그러졌다. 결심, 아침 식탁. 윤정희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 놓았다. 김이 나는 국그릇, 가지런한 반찬. 나는 그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오늘 나 좀 늦을 거야.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의 집 앞에서 퇴근길. 나는 차를 몰아 박도연의 집으로 향했다. 지난번처럼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초인종을 눌렀다. 차가운 금속 버튼이 손끝에 닿자 심장이 2번 크게 뛰었다. 문이 열렸다. 그가 서 있었다. 여전히 단정했다. 와인색 카디건, 회색 셔츠. 그의 눈빛은 차분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한 사람처럼. 간경수 씨죠.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시죠. 나는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길을 열어두었다. 마루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향기로운 차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그 평온한 공간이 역설적으로 내 속을 더 뒤집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는 말없이 차를 내왔다. 윤정희, 내 아내입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쪽에서 불이 이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사람.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처음 본 건 봉사활동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7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가끔 만났습니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왜였습니까, 내 아내를? 왜? 그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아내였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타시었다. 나는 숨을 몰아 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빼앗을 생각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비난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단어들이 뒤엉켜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내가 외면해왔던 진실이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오랫동안 아내를 가족으로만 봤다. 안전한 존재, 당연한 사람.
그리고 그 이상은 묻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라디오를 껐다. 차 창밖 풍경이 물결처럼 흐르고 가로등 불빛이 어지럽게 늘어졌다. 내 머릿속엔 그의 말이 맴돌았다. 그녀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나 아니면 그냥 책임졌나? 대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은 윤정희가 활짝 웃던 얼굴. 그 웃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 그녀가 원할까? 마지막 장면. 집에 도착했을 때 윤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작은 스탠드 불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섰다. 오랫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술을 열었다. 정희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떨렸다. 다녀왔어. 응. 진우 오빠. 뭐래?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 나보다 더 자네를 잘 보더군.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떨어지진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거실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스탠드 불빛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 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아직도 공기 속에 떠 있는 듯했다. 그 사람, 나보다 더 자네를 잘 보더군. 윤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파도처럼 일렁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그리고 이상한 결의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갔다. 발자국 소리가 마루 위에 얇게 번졌다. 정희야, 내가 이름을 불렀다. 결혼 후. 나는 거의 그녀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다. 대개는 여보, 당신, 너무 익숙해져서. 이름은 사라진 호칭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처음처럼 그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스탠드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 위에서 가느다란 선으로 흔들렸다. 왜? 갑자기 이름을 모르겠어. 그냥 그 이름이 자꾸 목구멍에 걸려서.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봤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손끝으로 소파 팔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상하게 내 가슴을 쳤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니, 오랫동안 외면했던 그녀의 불안, 고백 뒤의 침묵.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시계 초침이 벽을 기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 사이사이로 내 심장, 박동이 섞였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주먹을 살짝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형배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말해. 나도 나 자신이 이해 안 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니,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흔들렸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뭔데?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위로였는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였는지 알 수 없었다.
떠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흔들렸다는 뜻. 그리고 그 흔들림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챘다. 정희야, 내가 다시 이름을 불렀다. 우린 너무 오래 멈춰 있었던 것 같아. 몸도, 마음도, 관계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대답은 쉬우면서도 어려웠다. 그러나 내 입술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움직였다. 어떻게든 해보자. 우리 둘이. 낡은 앨범, 묻힌 기억. 다음 날, 그녀는 말없이 수납장에서 낡은 결혼사진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젊고 웃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가 흐트러진 그녀. 코트를 벗어 어깨에 둘러주던 내 손. 그날 제주도의 바람은 세찼지만 우리 얼굴에는 맑은 빛이 있었다. 기억나. 그녀가 사진을 가리켰다. 응. 바람 때문에 네 머리가 엉망이었는데도 나는 예쁘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웃었다. 그러나 곧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로 돌아갈 순 없겠지. 돌아갈 순 없어. 하지만 다시 시작은 할 수 있겠지. 나는 앨범을 덮고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얼마나 오래 이렇게 추웠을까? 이 작은 변화. 며칠 뒤 나는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정중하게. 윤정희의 자원봉사 일정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자 그녀가 서 있었다. 표정에는 놀람도, 화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화내지 않아? 내가 물었다. 아니, 이젠 나도 정리해야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다. 나는 그 등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따라갔다. 첫 번째 시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앉아 소주 한 병을 나눴다. 거실 한쪽 스탠드 아래. 작은 탁자 위에 잔이 놓였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당신 예전엔 술 못 마셨잖아. 이젠 조금은 마실 줄 알아. 왜 잠이 안 와서? 나는 잔을 들었다. 목으로 넘기는 소주가 불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이상하게 위로 같았다. 우리는 술 기운에 기대어 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았다. 웃음이 났다. 서툴고 어색한 웃음. 하지만 그 웃음 하나가 벽을 조금 무너뜨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어깨가 내 쪽으로 천천히 기울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엔 내가 놓지 않았다. 두려움과 설렘 사이. 며칠 후 나는 작은 호텔을 예약했다. 결혼 기념일도 아닌 아무 이유도 없는 날이었다. 저녁 무렵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나랑 같이 가줄래?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어디로 우리 처음 만났던 날처럼. 그냥 둘이서. 그날 밤 우리는 낯선 방에 마주 앉았다. 조명이 은은했다. 음악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얼굴과 손등만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쓸어내렸다. 그녀의 눈이 떨렸다. 정희야. 응, 다시 시작해도 될까?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이렇게. 나를 다시 원해줘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녀를 돌려받은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그녀에게 다가간 거라는 걸. 우리가 잃었던 시간은 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새로 쓸 수 있다는 걸. 첫날 밤처럼.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서로를 품에 안았다. 처음처럼 조심스럽고 그러나 뜨거웠다. 낯설고 서툴렀지만 동시에 그리웠다. 우리는 손끝으로, 눈빛으로 멈췄던 시간을 하나씩 더듬었다. 당신 눈빛 이렇게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미안했어. 그동안 너무 놓고 살았지.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천천히 빗어내리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 배우자. 서로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긴 속눈썹이 떨렸다. 그리고 내 품에 안겨 아주 작게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 참은 안도의 울음 같았다. 다시 걷기. 며칠 동안 우리 사이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식탁에서 우리는 자주 웃었다. 퇴근길 나는 꽃을 샀다. 조그만 카네이션 한 송이. 그녀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이거 무슨 날이에요 그냥. 네 생각나서. 그녀는 꽃을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런 거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는 산책도 했다. 마을 어귀 작은 오솔길을 나란히 걸었다. 손을 잡는 게 처음처럼 서툴렀다. 그러나 그 서투름이 이상하게 설레었다. 겨울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우리의 손은 오래도록 따뜻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조심스레 평화를 이어갔다. 아침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김이 오르는 된장국이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윤정이도 웃었다. 그 웃음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어색함 뒤에는 오래 묻어있던 따뜻함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출근길마다 그녀를 한 번 더 돌아봤다. 대문 앞에서 코트를 여미며 손을 흔드는 그녀의 모습은 오래된 기억을 닮았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시는 놓치지 말자. 그날 저녁, 우리는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2개의 잔,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긴 두부김치.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런 시간. 참 오랜만이지 그러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대답이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익숙함이란 말은 달콤했지만 때로는 잔인했다.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불청객의 신호. 며칠 뒤 평화는 아주 사소한 틈에서 무너졌다. 퇴근하고 돌아온 나는 현관 앞에서 윤정이의 휴대폰을 보았다. 식탁 위에 놓인 그 기계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런데 화면 상단에 숫자가 떠 있었다. 부재중 3통. 발신자는 알 수 없음.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을 켜자. 차단된 번호에서 3차례나 전화가 온 기록이 있었다. 심장이 둔탁하게 뛰었다. 그 순간
뇌리 깊은 곳에서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박도현. 윤정희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았다. 그러나 내 속은 이미 소용돌이쳤다. 왜 다시. 저녁 식사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부엌에 울렸다. 윤정희는 내 표정을 살피는 듯 했지만 끝내 묻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조심스러운 대화.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전화 왔더라.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응, 받지 않았어. 누구지? 도현 오빠야.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왜 다시 몰라? 나도 불안해서 차단했는데 계속 시도하더라.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머릿속은 이미 어두운 물결에 잠기고 있었다. 현관의 초인종. 이틀 뒤.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에 막 외투를 벗고 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짧지만 선명한 소리. 나는 이상한 예감에 몸이 굳었다. 윤정희는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누구야? 나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박도현이었다. 회색 코트. 손에 들린 종이봉투.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 형배 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올 생각 없었는데 나는 한 손으로 문을 움켜쥐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은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선미 씨가 마지막이라고 했던 그 말. 그게 너무 쉽게 끝나버린 것 같아서요. 윤정희가 내 뒤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 하러 온 겁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한테 보여준 시간, 진심이었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를.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돌려준다는 말. 그 단어는 내 귀에 너무나 불편하게 박혔다. 마치 내 아내가 그의 것이었다가 다시 내게 넘어오는 물건처럼. 나는 말없이 문을 닫았다. 손목에 핏줄이 솟구쳤다. 닫힌 문 뒤의 대화. 나는 윤정희를 돌아봤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 왜 온 거야 나도 몰라. 그냥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영수 씨? 믿어줘. 나 이제 아무 미련 없어. 그 사람에게도 말했어. 나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화를 내고 싶었다. 그러나 목에서 나온 건 낮고 거친 목소리뿐이었다. 돌려준다네. 그게 너무 기분 나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등을 돌렸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심장이 바쁘게 뛰었다. 그 뛰는 소리가 마치 현관 초인종 소리처럼 귓가에서 반복되었다. 밤의 독백.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천장은 낮게 내려앉은 회색 구름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낮의 장면이 불타듯 떠올랐다. 박도현의 얼굴, 그리고 그의 말, 그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내 아내를, 내 삶을, 내 지난 시간을 누군가가 돌려준다는 발상. 나는 치를 떨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는 이유는 어쩌면 그동안 내가 윤정희를 물건처럼 여겨온 건 아니었는지에 대한 자책 때문이라는 걸.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사랑했나 아니면 그냥 책임졌나? 불안의 그림자. 며칠 동안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해송리 작은 마을에서 한마디가 두마디로, 두마디가 열마디로 커졌다. 윤정희 씨, 요즘 혼자 다니시네? 복지관에서 친하게 지냈던 그분. 들었어. 나는 슈퍼 앞에서 그런 말을 흘려듣고 돌아섰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윤정희에게 물었다. 혹시 누가 뭐라 하진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복지관에서 다정했다는 말. 심지어 내가 이중생활 했다는 소문까지.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꾹 참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고개 들고 살아야 해.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맞아. 난 이제 당신 옆에만 설 거야. 짧은 평화. 며칠 뒤 우리는 함께 복지관에 인사하러 갔다. 사람들은 의외로 조용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미소를 보냈다. 복지관 벽에는 우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베스트 자원봉사자 부부. 그 글씨가 내 가슴을 묘하게 찔렀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웃었다. 거실에 앉아 소주잔을 부딪혔다. 당신 오늘 웃는 거 정말 예뻤어. 지금 칭찬하면 늦었지 아니야. 이제부터 매일 할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시는 놓치지 말자.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 가지 못했다. 어둠은 항상 틈을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안전한 곳에 서 있지 않았다. 달빛은 마을의 지붕 위를 은빛으로 덮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빛과 달리 진호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가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붙잡고 싶은 사랑 사이에서 모든 것이 갈라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잔칫날의 그림자. 마을 잔칫날. 길게 늘어진 색동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다. 흥겨운 장단과 북소리가 이어지고 사람들은 송편과 막걸리를 나누며 새 계절을 기뻐했다. 진호는 잔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소박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다. 그가 찾는 이는 단 한 사람 연희였다. 그러나 연희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연희 봤어? 그가 물을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중 한 노인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아침에 봤는데 낯선 마차에 오르는 걸 봤어. 그 말이 끝나자 진호의 손끝이 떨렸다. 낯선 마차라니 설마.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자 윤창의 사주가 아닐까. 연희의 결심, 그 시각. 연희는 깊은 숲길을 달리고 있었다.
흰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주머니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오래된 옥파에 한 쌍이 들어 있었다.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윤창은 이미 모든 길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마을의 통행로에는 그의 수하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연희의 도망을 눈치챈 자들은 벌써 뒤쫓고 있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 순간 거친 손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도망은 끝이다. 낯익은 음성 윤창이었다. 피로 물든 손. 진호는 산길을 헤매며 연희의 흔적을 찾았다. 땅에 찍힌 발자국. 부러진 나뭇가지가 그가 따라야 할 길을 알려주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연희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윤창이 연희를 붙잡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날이 들려 있었다. 나와 그 손 치워 진호는 쇠소리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윤창은 비웃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결국 힘이 모든 걸 정한다. 말이 끝나자 칼이 번개처럼 내리쳤다. 진호는 몸을 날려 막았다. 날카로운 고통이 팔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픔을 외면했다. 다시 일어나 윤창의 목을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흙바닥을 굴렀다. 주먹과 주먹이 부딪히고 피가 튀었다. 연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싸움을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진호의 손이 윤창의 칼을 빼앗았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 연희의 외침이 울렸다. 윤창의 부하가 진호의 등을 향해 칼을 들이밀고 있었다. 진호는 몸을 돌렸지만 늦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다. 무너지는 하늘 안돼 연희의 절규가 숲을 찢었다. 진호는 무릎을 꿇었다. 입가에 피가 번지며 시야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윤창을 놓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윤창을 밀쳐내고 부하의 손목을 꺾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연희를 향해 미소 지었다. 피로 물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했다. 괜찮아. 넌 반드시 살아. 연희는 그의 품에 안겨 울부짖었다.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진호야. 그의 손끝이 연희의 뺨을 스쳤다. 그러나 곧 힘없이 떨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자. 그때였다. 숲길 끝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몇 명의 관군이 달려왔다. 앞장선 이는 낯익은 얼굴 김현석. 진호의 오랜 벗이자 관리였다. 진호 현석은 뛰어내려 그를 부축했다. 연희, 지켜! 진호는 힘겹게 속삭였다. 현석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는 칼을 뽑아 윤창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러나 윤창은 끝까지 도망치려 했다. 현석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윤창을 잡아라. 살아서는 못 나간다. 생사의 경계에서 진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들것에 실렸다. 연희는 그의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러나 진호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는 흐릿한 시선으로 연희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연희, 널 사랑해.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운명의 갈림길. 며칠 후 진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의 상처는 깊었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다. 당분간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다시는. 하지만 진호는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윤창은 감옥에 갇혔으나 그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연희를 향한 마음이 그를 붙잡았다. 이제 끝을 내야 한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희는 그를 말렸다. 제발, 이제 그만해. 네가 없어지면. 나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진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연희야, 내가 돌아오면 그때 우리 함께 떠나자. 이 지옥 같은 곳을. 그 약속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다음 예고 제8부에서는 윤창 세력과의 마지막 결전,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극적이면서도 찬란한 결말이 펼쳐집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가볍게 감싸고 있었다. 동쪽 하늘은 서서히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어갔고 숲을 지나 마을로 이어지는 오솔길에는 봄꽃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긴 겨울과 폭풍 같은 시련이 끝나고 드디어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평화의 빛이 번지기 시작한 때였다. 세연은 낮은 담장 옆에 서서 멀리 들판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피비린내와 울음소리가 뒤엉키던 곳이 이제는 고요와 푸르름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동안의 사건들이 남긴 상처가 너무도 깊었기 때문이다. 세연아.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준이었다. 여전히 강인한 눈빛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서려 있었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너한테 줄 게 있어. 서준은 봉투를 내밀었다. 세연이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조각으로 만든 작은 부적이 들어 있었다. 이건 예전에 산사에서 얻은 거야. 네가 다시 웃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 세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잔치가 열렸다. 전란과 음모가 끝난 뒤 처음 맞는 평화로운 봄날이었다. 장터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아이들은 연을 날리며 들판을 뛰어다녔다. 세연도 오랜만에 고운 옷을 차려입고 마을 어귀를 걸었다. 그녀의 옆에는 서준이 있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아니요. 세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함께 풍악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췄다. 세연과 서준도 그들 사이에 섞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두 사람의 발걸음은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끝이 맞닿는 순간 세연의 심장은 따스한 봄 햇살처럼 두근거렸다. 밤이 깊어가자. 잔치는 서서히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세연과 서주는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달빛이 은빛 물결처럼 언덕을 비추고 바람은 꽃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세연아. 서준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너랑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싶어. 세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준은 세연을 조심스레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듯했다. 다음 날 서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큰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권력과 탐욕이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세연은 그 곁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여인이 아니라 이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자리 잡았다. 들판에는 황금빛 보리가 출렁였고 강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준과 세연은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린 다시는 예전처럼 어둠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대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빛이 가득했다. 몇 해 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입에 올렸다. 한때 고통에 휩싸였던 그 땅이 사랑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 말처럼. 세연과 서준의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달빛이 언덕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밤. 누군가는 아직도 그곳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아마 그것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건 아마도 끝없는 사랑과 희망의 메아리였으리라.